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오늘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합격의 길로 들어가도록 노력합시다. 자, 오늘 이 요약집 마지막 정리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게 마지막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단원별 문제집이 나오면 단원별 문제 플러스 요약집 이걸 병행해서 할 테니까 시험 볼 때까지는 이 요약집을 계속 지참하시면서 수업을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단원별 문제집하고 요약집을 동시에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89쪽을 한번 펴보시죠. 이 주택법은 내용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7문제 나오는데 6문제, 5문제 맞추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맞힐 수 있습니다. 5문제는 맞추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의 적용 대상은 주택이죠. 이 주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 공부할 때에 단독택, 공동택, 1종 근생, 2종 근생 엄청 29가지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에 한정해서만 건설 공부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자는 법이 주택법으로서 이 주택을 건설 공급해 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단독과 공동. 근데 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공동택, 단독택 그 종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189쪽 표를 보시면 건축법령상 단독택은 4가지가 있다. 공동택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주택법령으로 넘어와서는 다르다. 바로 국민에게 건설 공부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있습니다. 공간하고 기숙사. 그래서 그것은 주택법으로 넘어서는 배제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주택법령상 단독택은 3개 공간 빼버리고 그리고 주택법령상 공동택은 또 3개 뭐 빠지냐? 기숙사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주택의 뜻이 나 있죠. 한 개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게 중요해요. 부속된 토지가 없다면 주택인 건축물은 탄생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속된 토지가 있어야 그 위에 이 주택인 건축물이 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죄된다. 포함된다. 이것만 딱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은 구조를 기준해서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단독주택하고 공동택. 그때 단독택은 3가지 밑에 보시다시피 공동택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했던 그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파트가 뭐냐 그러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그런 공동택이다 이렇게 하시고 연립과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건데 차이점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하이면 다세대인 공동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택 뜻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접했던 그 뜻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다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건축물인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는 330제곱미터 이하이며 각실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다만 욕실은 넣어줘도 되나 취사실은 부엌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다가구라는 것은 단독택 일종으로서 바로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바로 19세대 이하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단독택을 다가구를 한다. 이 정도는 음미해 두시기 바라고 넘어가셔서 190페이지
이 주택법상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이 내용은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자금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국민택이냐 민영주택 이 자금 가지고 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택이라면 바로 분양을 받아갈 때에 아무나 받아갈 수 없고 무주택 세대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만 분양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규제하는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 국민택입니다. 거기 국민택 한마디 써놓으세요. 국민택 딱 체크해가지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함 이렇게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함 이렇게. 그래 이 국민택 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없는 자, 무주택자 그리고 바로 세대주의자 이런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에게 공부를 해서 그자의 주관정을 도모해 나오도록 하는 아주 공공성이 한 주택인데 그러면 이 국민택이 무엇이냐 이 뜻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뜻이 개정됐거든요. 그래 국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지공이 건설한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을 합니다. 이거라든가 또 주택도시기금 정부에서 이 국택 건설할 때 사용하려고 적립하고 있는 공적장으로서 주택도시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이 돈이 됐든 이 돈이 됐든 이것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받아서 바로 건설한 주택. 그래 이 국가가 지방자산체가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건설한 주택이라든가 국가의 또 지자체의 재정 돈을 또 주택도시기금을 바로 지원받아 가지고 건설한 주택. 이 주택이 다 국택이냐?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주택이 돼 규모는 이래야 된다라고 또 규모의 제한까지 가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국가, 지방자산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이걸 약자로 국주공을 합시다. 국주공이 건설한 주택은 다 국민주택이다 그럼 틀려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가로 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지자체의 재정, 돈, 또 주택도시 기금 이걸 지원받아 가지고 건설,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꼭 아셔야 돼요.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 이걸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 지방자산체의 재정, 돈,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돈,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주택뿐만 아니라 개량한 주택까지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는데 규모는 이거 이해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됩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또 뜻이 써졌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가 무엇이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장소가 수도권이면 무조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면 무조건 얼마야를 말한가 1호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야 됩니다. 수도권은.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것이죠. 비수도권이고 그 도시역이다. 비수도권인데 도시역이면 거기도 무조건 얼마 이하야 될까요? 85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비수도권이지만 용도적이 도시역이다 그러면 무조건 얼마 이하 국택이 되냐? 85.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수도권이고 수도권이 아니고 그리고 또 비도시 수도권이 아닌 그런 장소인데 또 도시가 아니다. 비도시이다. 비도시이다. 그런데 그 행정구역이 읍면적이다. 그랬을 때는 얼마까지를 국택 규모로 봐주냐?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이렇게. 그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서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구음택 규모로 봅니다. 자, 그래 이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절대 구음택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민영주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된다? 민영주택. 그래서 자 가로 3번 민영주택, 2번 민영주택이라는 뜻이 나오죠. 민영주택이 뭐냐 그러면은 민영주택도 뜻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인 거예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구음택, 애허주택을 다 뭐라 한다? 민영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에 꼭 등장할 거니까 잘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국민주택하고 민주택의 뜻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바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85니 뭐 100이니 이런 주거 전용면적이란 말 나왔었는데 1호 1세당 주거 전용면적.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주택법상 적용된 대상인 주택은 크게 바로 단독하고 공동이 있다 그랬죠.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단독택은 다시 바로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다가구택은 국민주택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가구택도 구음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 합시다. 시험에. 맞을까 틀까요? 바로 이러한 조건을 맞춰가지고 탄생되면 그 탄생된 주택이면 다 구음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탄생된 주택이 뭐라고요? 다 구음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구음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다가구택도 구음택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또 다세택도 구음택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알겠죠? 될 수도 있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조건하에 바로 탄생된 주택이면 구음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고 탄생되면 무조건 다 구음택이 된다. 그래, 이 구음택은 바로 단독택으로 탄생될 수도 있고 공동주택으로 탄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써요. 1호당. 그 다음에 공동택 1세대당 이렇게 용어를 좀 달리 썼는데 주택법에서는 그래 1호당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은 원칙적으로 얼마여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 도시는 85제곱미터 이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까지 해도 괜찮다. 구음택을 하겠다. 구음택. 자, 그래 이때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면적을 말하는가? 주거 전용면적. 그래 그러면 주거 전용면적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그 주거 전용면적 계산법이 나와 있죠. 산정 방법 찾았나요? 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주거 전용면적은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로 지하실이 단독택 건축물에 구비되어 있다면 지하실이 차지하는 그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그래 이렇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됐는데 단독주택 내에 지하실이 만들어졌다. 지하실이 만들어졌다면 이 지하실이 차지하는 면적은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일단 제합니다. 알겠죠? 그래 근데 이 지하실 중에서도 만약 바로 거실 용도의 지하실이 있다. 거실 용도의 지하실이 있다면 그것은 주거 전면적 산정할 때 포함된다. 이걸 알아주세요. 거실용 지하실이 차지하는 공간은 주거 전용면적에 산입된다. 이거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단독택이 이렇게 건축되어질 때 이 대지안에 단독택과 바로 함께 그 대지안에 등장하는 부속용도의 그런 그 화장실 건물이 이렇게 탄생된다. 그래 본 건물, 이 본 건물과 분리돼 가지고 분리된 이런 화장실 건물이 탄생된다. 그러면 이것이 차지하는 이 면적은 바로 단독택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근데
단독택이라고 하는 건물 내 화장실이 등장했다.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 차지하는 그 면적은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1번에 나옵니다. 단독택 경우는 그 단독택이라고 하는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면적 제외, 그리고 본 건물과 분리된 화장실 면적 제외, 뭐 창고가 있다면 이런 것도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근데 거실용 지하실 면적은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별표 하나 읽어두시고, 거실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은 단독택 주거 전용면적 산정 시 포함된다 이거 받으시고, 2번 이 공동택의 각 세대 아까 바로 85, 100 이럴 때 주거 전면적 그걸 초과하면 민영주택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이면 바로 국민택이 되는데, 이때 공동택의 경우는 주거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A벽의 먼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용면적 계산합니까? A벽의 중심선입니까? 바깥선입니까? 내부선입니까? 내부선, 이걸 내부선에 따다 붙여요. 자, 이게 지금 500 자, 101동 501호집이라 합시다. 여기의 501호집 바로 구분수익권 분양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501호의 그 소유권자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거공간으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거 전용면적을 하는데, 이때 A벽이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형성됐다 그 집에. 그러면 A벽이 이렇게 있다면 A벽이 차지하는 그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봐요. 공용부분. 그래서 그것은 주거 전용면적 계산할 때 산접하지 않습니다. 바로 A벽이 이렇게 뚜껑이 있다면 안쪽으로만 그 가족들이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 전면적을 계산한다 이렇게 해요. 중심선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뭔 선이 아니다고요? 그래. 자, A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A벽이라고 합시다. A벽이 있다면 A벽에 여기를 내부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선이라고 하고, 여기를 바깥선이라고 그래. 그래, 여기에 501호집이다. 그러면은 501호집이면 이 501호를 분양받았던 그자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거 공간으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거 전용면적을 하는데, 주거 전용면적은 이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간으로 그 면적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내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을 뭐라고 그러냐? 중심선이라고. 중심선. 그리고 이것을 바깥선이라고. 바깥선. 그래서 주거 전용면적은 먼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가? A벽의 내부선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그래서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공용면적이라 하는데, 공용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겠죠. 그래, A벽에 차지하는 그 공간이라든가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은 현관 이런 것은 바로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공동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A벽의 먼 선을 기준으로 해서 차지하는가 이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먼 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 건폐를 적용해 나가는 경우 건폐율항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건축면적은 A벽의 먼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여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A벽의 먼 선 건축면적은 중심선이었죠. 그래, 건축면적이라든가 바닥면적은 중심선이 나왔지만 이 주택법상 주거 전면적 공동택 1세대당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는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이 용어를 좀 잘 구분하십시오. 알겠죠? 그래, 중심선에다 동그라미 딱 쳐놓고 복습하실 때 비교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페이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페이지 써놓으세요. 187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거기다 써놔요. 187페이지 중심선 그런 게 나오는데 A벽에 바로 내부선 옆에다가 187페이지 이렇게 딱 써놓고 복습할 때마다 그걸 동시에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건축면적 187페이지 보면 건축면적이지 바닥면적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 건축면적은 A벽의 먼 선이냐 그러면 중심선.
바닥 면적도 900의 중심선 이렇게. 그러나 이 주거 전용 면적은 200의 내부선을 기준해서 산정하거나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죠. 4번 이 주택은 수요자가 각양각색이죠. 그래서 없는 서민들은 큰 평수 필요 없고요. 적은 평수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전에 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팔아먹던 사업 주체들은 큰 평수만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서민들의 주택이 공급이 좀 부족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4번을 우리 법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수급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사업 주체에게 야, 너 1000세대 건설한다면 1000세대 중 바로 750세까지는 서민형 주택을 건설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75%까지. 그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 아니라 군택 규모로. 군택 규모 아까 했죠? 수도권 무조건 얼마냐? 85.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역도 무조건 85를 말합니다. 초과하면 안 되고요.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적만 땅값 싸니까 바로 100가지를 군택 규모로 합니다만은 자, 그래 아무튼 군택 규모로 좀 건설해 라고 사업체계에 요구할 수 있는 그 퍼센트는 몇 퍼센트까지 요구할 수 있냐? 75%. 그러나 이 주택조합이라든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자에게는 100%까지도 국민택 규모로 건설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준주택. 그래, 주택법상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그래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다. 단독 아까 3가지, 공동 3가지 그랬죠. 근데 주택법상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그 나오죠. 주택의 주택이 아니다.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로서 바로 주거 생활로 주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 이 준주택은 그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4가지. 약자로 뭐라 합니까? 다 기, 노, 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다가 뭘까요? 다중 주택입니까? 다중 생활설입니까? 다중 생활설. 이때 다중 생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2가지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2가지로 분류해서 이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점부터 미만이면 2종 근생, 이상이면 숙박사 그랬잖아요. 그래, 숙박시든 제2종 근생이든 제2종 근린생활설 이든 주택법으로 넘어와서는 이것은 무조건 주택법에서는 무조건 준주택으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숙사. 이 기숙사에는 바로 그 학생 복지주택 포함된다. 이것도 아셔요? 거기 써놨을 거요. 학생 복지주택도 포함된다. 이렇게. 자, 원래 기숙사라는 것은 학교 내 학생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축물 아닙니까? 공장 내 종업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축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생 복지주택도 바로 기숙사로 포함해서 분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주택법률로 넘어서는 준주택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노인 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도시형 생활주택 나와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옆에 또 한마디 써놓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안 한다? 그것도 하나 딱 써놓으십시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그래, 이걸 건설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분양을 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됐든 불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건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좀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도입했던 그런 주택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 건설함이 이렇게 특혜를 줬던 겁니다. 그래 도시형 생활택의 요건, 도시형 생활택이 뭐냐? 요건, 그 뜻, 그리고 종류,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뜻이 뭐냐? 도시형 생활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용도적상 여기다 건설해야 되죠. 도시에다 건설해야 되지. 바로 비도시에다 건설하면 절대 도시형 생활택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각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여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니까 도시역에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택이기 때문에 군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몇 정부터를 초과하면 절대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없는가? 85 정부터를 초과하면 이후 불문하고 도시형 생활택에서 벗어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85 정부터 이하일 때만 도시형 생활택으로 인정을 받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자고 그걸 건설했던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300세대 미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도시형 생활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알죠? 도시역에 건설할 거,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할 거,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거. 그래서 그 단지 조성했는데 막 400세대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도시형 생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요건 하에 이걸 만들면요, 바로 주차장 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도시형 생활택으로 만들면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폐지했고, 그리고 주차장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해줬던 겁니다. 적게 주차장 만들어도 된다. 왜? 주로 이것은 역세권에다 세워가지고 그 역세권을 이용하는 직장인들 바로 그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이 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굳이 차 안 갖고 다니도 되므로 주차장 몽땅 확보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엄청 건설 유도했던 것이죠. 취지가. 자, 아무튼 근데 최근에 약간 이 주차장 확보 기준을 약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거 우리 시험에 안 나니까 놔놓고 우리 시험공부로서는 이건 꼭 아셔야 되겠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냐? 세 가지 명칭하셔야 돼요. 바로 단지 조성해서 만드는 단지형 연립택, 그리고 단지 조성해서 만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단지 안 만들고 그냥 건물 팍 올리는 원주택.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아까 주택법상 주택하면 둘 중 하나예요. 주택법상 주택하면 둘 중 하나예요. 뭐 단독 아니면 공동. 서두에서 이 법에서 그랬잖아요. 주택법상 주택하면 둘 중 하나라고 해. 단독 아니면 공동. 그리고 단독은 세 가지 있다라고 해. 공동 세 가지 있다라고 해. 그러면 지금 이것은 주택법령에서 등장했으니까, 주택법령이 나왔으니까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때 단독일까 공동일까? 도시형 생활택은 공동의 이유 알겠죠? 무조건 공동이 되는 거예요. 공동. 연립도 나오고 다세도 나왔잖아요. 이 원주택도 바로 모양새 만들 때 아파트형 원룸으로 만들 수 있고, 연립주택형 원룸, 또 다세대 주택형 원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도시형 생활택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러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축물이겠죠. 이때 단지형 연립택, 단지형 다주택, 말 그대로 이것들은 바로 도시에 있는 땅 구입해가지고 이걸 건설해 나가는 그 사업체, 이걸 건설하는 사업체가,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가 땅을 구할 때 도시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 도시에서 구했어 땅을. 그래가지고 단지 조성했어요. 주택단지 조성했다. 근데 그 안에다 몇 세대 넣느냐? 300세대 미만으로 넣는다. 건설할 때. 알겠죠? 300세대 미만 맞는데, 자, 이게 연립택 뜻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연립택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에 돼. 주택으로 쓰는 한 개의 동호 바닥면적기가 660 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세대 이하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런 모양새로 여기다 연립주택 넣고 여기 만약 이거 있다면 단정 다세대주택이라면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되는 겁니다. 이 조건 맞춰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각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은 국민택 규모로 해야 되니까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게 하면 돼요. 85제곱미터 이하 약 25.75평 그렇게 해서 분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역세권 근처에 있는 고가의 대지 구입해가지고 이걸 건설 분양하는 사업 주체 바로 주택으로 4계층만 만들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특혜를 줘버렸어. 그냥 바로 야 주택으로 만들 때 5층까지 만들어도 그냥 연립 다세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특혜를 줘가지고 수익성을 맞춰줬습니다. 자, 그래도 아파트라면 안 쓴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태그 종류는 아파트형은 없다. 단지형 아파트 이거 없다. 단지형 열택 단정 다주택 이런 말이 나온다. 알겠죠? 단지 조성해가지고 도시형 생활택 만들 때는 아파트 안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거죠. 단지 조성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 아파트 5계층 이상으로 쭉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종류 아셔야 돼요. 단지형 열택, 단지형 다주택,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있다.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세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아파트형, 연립주택형, 다세대주택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일상에서는 현장에서 이게 많이 건설 분양되고 있어요. 원룸주택이. 이 단지형 연립이니 단지형 다세대니 이것은 각 세대당 방을 2개석 정도 만들어서 분양합니다. 근데 원주택은요 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원룸. 그래 원주택은 방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 원주택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원주택은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다. 그러면 아파트가 돼버리죠. 그렇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 끝났다. 4계층 이하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4계층 이하면 연립 아니면 다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주로 이 도시형 생활택 일종인 원주택을 만드는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바로 아파트형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파트. 고가의 대지 구입해가지고 법적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쭉 올리는 건 낫죠. 그래야 여러 세대 만들어가지고 수익성을 맞춰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형이 가장 많다고요? 아파트형이 가장 많아요. 그래 아파트형이 많습니다. 아파트로 만들 때 봐봐요. 자, 이 아파트형 원룸형 주택을 만들 때에 대지는 어디서 구입해야 돼요? 도시에서 구입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대수 여기다 세대수 쪽에 넣을 때에 몇 세대 미만으로 만들어야 돼요? 300세 미만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299세대 많겠죠. 최고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은 국민택 규모 이하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 더 규제해버려요. 이것은 야 각 세대당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방 하나짜리인데 무슨 크게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규제하느냐? 각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이게 중요해. 이게 50제곱미터. 최소 면적을 일단 없애버렸고 최대 규모는 50제곱미터 이하로만 해라. 이렇게 보고 계셔요. 자, 이런 요건을 법에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당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꼭 설치해 줄 거. 그리고 욕실하고 방을 터버리면 안 되니까. 방하고 욕실을 터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욕실을 하고 또 요즘은 개별나무로 하니까 중앙나무보다 그래서 보일러통 달아주는 것하고 욕실을 막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하나 공간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욕실 및 보일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각 세대 모양새를 구성할 때 다만 각 세대의 주거 전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바로 2개의 공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반드시 1개의 공간을 구성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다 만들어서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요건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읽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원주택 요건 읽어보시고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도록 욕실 부엌 꼭 만들어서 제공할 것. 설계할 때에.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주거 전면적은 50m 이하로 한다.
다음 바로 그 각 세대의 공간 모양새를 구성할 때는 욕실 및 보일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 하나의 공간으로. 다만 그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법적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도 있는가?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30제곱미터 미만이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되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하면 위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룸택하고 단정 열택, 단정 다주택을 이렇게 함께 건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안에 있다. 단정 옆택, 단정 다주택을 건설하는데 원택을 여기다 함께 건설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이런 도시형 생활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이 원룸택 보니까 이걸 299세대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A라는 업자가 있는데 바로 이게 다 분양되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미분양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200개는 분양해서 팔아먹는데 99개가 미분양이다. 그러면 이거 분양될 때까지 아니면 또 세입자 받아들일 것 같으면 세입자 들을 때까지 누군가 관리를 투입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관리인이 바로 4인 가구라면 살림살이 집어넣어 가지고 살만한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원룸택에다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해도 합법적이다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크게 하나 넣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원택하고 그 85제곱미터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몇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괜찮다고요? 한 세대. 이걸 받으세요. 있을 거요. 그게 그래 도시형 생활택하고 85제곱미터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원룸택하고 도시형 생활택 애허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어요. 용도지역상 준주거라든가 상업적이라면 함께 건축해도 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있다. 그걸 저기 손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리얼 밑에 손 첫 번째 것은 꼭 읽어두세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단정주택, 단정 다주택과 원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하나의 건축물에다 건축할 수 있으며 준주거적, 상업적에서도 원택과 도시형 생활택, 애허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걸 꼭 봐두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면 8번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기간시설 이런 것들 나오죠. 이거 잘 나오니까 잘 짝짓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 이 주택법령상 공동택을 건설 분양하려는 사업주에게는 그 단지에 이렇게 주택만 건설 분양하는 게 아니고 이 주택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대시설하고 입주민들이 즐겨 이용하여서 행복감을 맛보고 건강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리시설을 구비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대시설 모이고 복리시설 뭔가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하고 밖에 기간시설을 연결해 줘야만이 우리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간시설이 뭔가 그리고 기간시설과 밖에 있는 기간시설과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해 준 것을 간선시설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먼저 부대시설 종류하고 복리시설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할까요?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려 가지고 재기능을 다 해나가도록 주택이 재기능을 다 해나가도록 덧붙여 설치 제공하는 시설인데 이 담장이라든가 담장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이죠. 담장 그리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의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주차장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경비실 뭐 건축설비 승강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대시설한다. 특히 주택단지 안의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 이 정도는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은 바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그 건강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자 그리고 더 크면 이제 유치원 가서 놀아야 되죠. 그리고 더 크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경로다. 이렇게. 그래야 행복해지죠. 집에만 계속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래 이런 것들을 봉을 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걸 열심히 해야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운동시설이 그리고 이 단지 내에 뭐 상가 같은 거 슈퍼 이런 것들이 근생인데 근린생활서 근린생활서인데 우리가 근린생활서 공부했잖아. 일종이죠. 아무튼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근린생활서라고 그래. 상가 같은 거. 자, 이 5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 어린이부터 유치원, 그 다음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서는 복리시설이다. 그 다음에 기관시라는 것은 바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뭐 통신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걸 연결한 것이 간선이죠. 이걸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번 주택법상 주택단지, 공공택지, 공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자,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주택부대 봉쇄를 건설 일단은 땅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 토지와 토지 사이에 이 시설이 지나가 버리면 그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단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주택단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단지면 건폐율을 정할 때 그것은 하나의 대로 인정해서 바로 건폐율을 적용합니다만은 별개의 주택단지면 각각 별개의 대로 인정하겠죠. 자, 그래 이 어떤 시설이 지나감으로써 분리되면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하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리면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일반 도로하고 그 예정도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 지나가 버리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가? 20m. 그리고 예정도로는 8m.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반 도로는 1이니까 2, 10, 1, 2 이렇게. 예정도로는 애정을 느끼면 8로 안아준다 그랬죠. 애정하면 8. 애정 8. 애정 8.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거 받으시면 끝나고요. 공공택지 봅시다. 이 공공택지에서 주택법상 공동택을 건설 분양하게 될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습니다. 그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분양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분양받은 주택은 또 공동택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밑에 있는 그런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하는데 이 공공택지하고 대응되는 용어가 민간택지가 되겠네요. 그래 공공택지 이게 이제 공공택지다 이야기 있는 땅이 그러면 여기서 공동택을 건설합니다. 건설했던 이 사업체가 임의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없고 이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공시에 입각해서 분양가를 정해가지고 분양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게 분양받았던 우리 국민들도 바로 이 공동주택에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받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되팔아먹지 못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는 민간택지가 되어 있는데 민간택지에서의 공동택 건설 분양 시에는요. 그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버렸어요. 분양가 자율화가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는 분양가 자율화가 작년도 바로 작년도 정부에서 규제 완화차 풀어줘 버렸어. 그런데 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 하더라도 이 분양 가격이 춤을 추고 있다. 투기바람이 세게 우려된다. 그럴 때는 분양가격을 규제하기 위해서 여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해서 바로 분양가의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라고 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 버릴 수가 있는데 고시해 버릴 수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오, 좋아요. 국장. 작년에 그게 시험에 나왔죠. 국장인데 시도사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국장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정 가능적이 3가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걸 이따 우리가 뒤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닐지라도 공공택지 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버린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공공택지가 무엇이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바로 일단 그 택지를 만들었던 자가 바로 공적 주체일 것. 첫째 조건이 공공택지가 되려면 그 택지를 조성했던 자가 공적 주체야 돼. 공적 주체. 공적 주체라고 하면 이네들이에요. 국지정공. 이네들이면 다 들어가 버려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정부 출연기라든가 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이네들이 만든 택지일 때 일단 공공택지가 되고요. 그래 이네들이 만든 택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 방식이 그 사업장에서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다. 그때는 바로 공공택지가 될 수 없어. 무슨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되냐?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런 장소에서 만들어진 택지야 공공택지가 되는 겁니다. 환지 방식을 통해서 택지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공공택지가 될 수 없다. 무슨 방식이요? 수용 방식, 수용산 방식.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무슨 주택을 만드는 택지가 되냐? 공동주택. 단독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택 건설 용도의 택지로 조성돼야 공공택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한 공공택지로서 1번 국지공이 궁택 건설 사업에 하여 대지 그 궁택 건설에 대한 대지 소송 사업에 하여 만든 택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밑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히 5번 중요표 이제 5번만 잘 이해하시면 끝나겠는데 이 도시개발법에 하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 환지방식 수용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공공택지가 될 수 있냐? 수용상방식.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시행자도 있었고 공공사업시행자도 있었는데 누가 이 택지를 만들었냐? 공공사업시행자. 거기 보면 국지전공이 나와 있죠. 누가 했다고요? 국지전공. 거기에 만약 조합이란 자가 나와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였고 그 자가 만든 택지가 나왔다. 이건 절대 공공택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국지전공이 시행자였고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였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공공택지가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오른쪽에 공구별 사업이 나와 있죠. 이 어떤 모 사업체가 이 주택단지 하나 조성해 가지고 1000세대를 동시에 그 사업계획 승인받아 가지고 건설 분양하려고 했는데 주택 경기 안 좋아 가지고 분양이 안 돼 버렸다. 200세대만 분양되고 800세대가 미분양이 속출해 버렸다. 그러면 자금줄이 그 사업 현장에 묶여 가지고 부도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주택단지의 세대수 600세대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 주체에게는 야 한 번에 다 동시에 분양하면 미분양에 속출할 수가 있기에 공구별로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공구별 사업을 인정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300세대 건설해 가지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공구로 넘어가서 또 분양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공구별 사업을 인정하게 되는데 공구별 사업을 하려면 그 단지의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일단 허용되는가? 600세대 이상의 단지일 때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주택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공동을 건설 분양하려고 하는데 이 단지 때 60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할 때 공구별 사업이 인정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때 공구별 사업 109, 209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109에는 최소한도 공구별로 최소한 몇 세대 이상을 넣도록 해야 되는가? 300세대 이상의 최소한도가. 그래 두 공구로 나눈다 그러면 2공구로 쪼갠다면 300, 300이니까 600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단지이다 라고 할 때는 공구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300세대 안 되니까. 자, 아무튼 몇 세대 이상인 단일 때만 공구별 사업이 인정되는가? 600세대 이 수치가 아직 한번 출제됐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각 공구는 몇 세대 이상 넣어야 되는가? 300세대, 300세대. 공구한 폭은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 떼야 되는가? 6미터 이상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공구별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합시다.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받고 나서 109 이게 109다. 그러면 몇 년의 공사에 들어가야 될까요? 5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에 보면서 또 착수기간 연장받을 수 있잖아요. 자, 만약 5년 아니면 1년 착수받아가지고 6년 차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해야 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 안 당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뭐 취소 안 당하겠죠. 들어갔습니다. 기간 내. 들어가고 나서 공사 들어갔는데 착공신고하고 들어가요. 109 착공신고하고 나서 209는 몇 년에 들어가도록 돼 있을까요? 2년이. 만약 2년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 209는 착수기간을 법적으로 연장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업 주체가 209에 대한 사업을 이 최초 109 공고 착공신고 한 날부터 2년에 안 들어갔다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바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해보면 109도 이미 건설된 건 불법 건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설령 2년에 209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보겠는데 가로 4번 세대군용 공동태 나와 있죠. 이게 작년에 신설돼 가지고 말이죠. 이거 작년에 바로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도 또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많이 건설 분양되고 있으니까. 자,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때 이 세대 할 때 세자 앞에는 일이 숨어 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 할 때 세대 할 때 세자 앞에는 일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세대. 법적으로 공동택이 있어서 한 세대는 구분 소유권이 몇 개만 인정될까요? 이게 101동 501호 집이다. 그러면 이 집은 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한 세대. 알겠죠? 한 세대에는 법적으로 구분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되는 겁니다. 두 개, 세 개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공유는 할 수 있지만 공유하고 달라 그래.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된다. 그래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한 세대를 공동택 내 한 세대를 501호 집이면 501호 집을 그 말에 한 세대를 여러 개로 쪼갠다.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하죠. 이때 세대 구분형 공동택과 관해서 그 주택하면 1주택이란 말이에요. 501호 집도 하나의 주택입니다.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 내부 공간을 몇 개로 쪼개는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하는데 이때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거기 나와 있죠. 없는 주택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자, 이 집이 지금 501호 집이라 합시다. 여기는 구분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세대, 한 세대가 있다. 한 세대 있는데 이걸 내부를 이렇게 여러 개로 구분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 전용 면적이 501호 집의 전용 면적이 한 200제곱미터라 합시다. 200제곱미터 주거 전용면 200제곱미터면 상당히 큰 집이죠. 평수로 한 사람이 약 60평집 정도 되겠네. 그래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뭐 60평짜리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50평에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3평에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혼자 살 때는 3평 크잖아요. 3평도. 3평짜리는 없겠네. 별로 3평짜리. 아무튼 자 이렇게 이 전용 면적이 지금 200제곱미터인데 이걸 쪼개는 거예요. 쪼갠데 쪼개가지고 이렇게 세를 넣을 수 있도록 세를. 그래 근데 세를 넣으려면 어때요? 각각 그 공간마다 구분된 공간마다 현관 만들어주고 욕실 만들어주고 부엌 만들어줘야 되겠죠. 방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만드는 집을 세대 군용 공동택을 하는데 이때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에는 하나만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때 세대 구분형 한 세대를 구분한다 그 말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건설 기준이 있어요. 이제 금방 뜻은 말씀드렸고 그래 한 세대를 여러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동택에다 우리가 단독택의 다가구의 모양새를 접목신 거예요. 다가구 주택을. 자, 이게 만약 세대 구분할 때 한 세대를 여러 개의 공간을 구분할 때 이걸 20제곱미터로 쪼갰다면 20제곱미터로 쪼갰다면 몇 개까지 쪼갤 수 있나요? 10개까지 쪼갤 수 있죠. 10개까지. 그러면 한 공간마다 6평으로 쪼갰네요. 대충. 그러면 6평에서 쪼개서 10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입자를 10명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집을 하나 분양받았다. 세대 분양 공동택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산다면 한 칸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9칸은 세입자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한 칸마다 세입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월세 한 4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9개면 4구 그래도 얼마 안 되네. 4구 30 360만 원밖에 안 되네. 9개 해봐요. 36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받아먹고 내놓도록 하자 해서 고안해 놓은 주택이 이 세대금융 공동택입니다. 이렇게 세대금융 공동택을 건설할 때 기준이 있어요. 자, 이제 각각의 공간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현관하고 욕실하고 부엌 꼭 만들어줄 거. 그리고 이 주인양반이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이 이렇게 세 넣기 싫으면은 그냥 이걸 통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언제든지 이 공간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을 쭉 설계할 때 낸다든가 이 내부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만든다든가 언제든 내부 변경이 쉽게끔 경량구조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주택을 이 단지에다가 이 주택단지를 지금 조성해서 지금 건설하는데 이런 세대분양 공동택을 이 단지에 900세대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900세대 전체를 세대분양 공동택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 전체 세대수 대비 3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분양 공동택은 900세대 단지면 300세대까지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300세대까지만. 그리고 이 세대금융 공동택이 차지하는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이 단지에 들었을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 대비 역시 3분의 1을 넘지 말 거. 이 수치는 알아두세요. 3분의 1을 넘지 말라,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 수치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단지에 이런 세대금융 공동택이 만들어지는데 설계 들어갈 때 요즘에 세대수를 봐보세요. 아까 501호 집을 이렇게 설계했어요. 501호 나이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 10개로 쪼개졌는데 이 집이 그때 이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10세대로 계산할까 그냥 한 세대로 계산할까? 한 세대로 계산하자 이겁니다.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이 단위를 조성하는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부대수를 구별하는 문제, 봉수를 구별하는 문제, 이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린오토 확보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세대수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세대분양 공동택의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구분된 공간마다 한 세대 한 세대 하지 말고 이것은 통째로 그냥 한 세대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내용이 밑에 손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잠시 쉬었다가 5번 6번은 그냥 읽어보셔요. 건강친환형 주택은 이런 것이다. 장소형 주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3절 리모델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